그 국회에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자기의 이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공적 통로가 없는 그런 그 집단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일차적으로 얘기되는 게 학생 청소년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국회 의정 활동 시작하면서 저는 제가 교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부모 학부모이기도 했지만 교사나 학부모의 입장이 아니고 지금 정말 이제 학생들의 입장을 서서 그런 관점에서 의정 활동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돌이켜 보면 제가 이제 토론회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발제자로 참여하는 토론회 국회에서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사실은 그 어린이 정원 용산에 어린이 정원 개방 반대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최근에 그 전국적으로 학생인권 조례가 또 다 폐지되는 막 이런 위기 상황을 맞으면서 가히 아동 청소년 순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들었습니다. 뭐 인권이라고 하는 게 그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걸 무슨 선택적으로 보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학생 인권 문제가 마치 이것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못 나가고 있다는 게 되게 안타깝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권에서 충분히 그 자기 역할을 못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 또 한편에서는 커다란 어떤 책임감 같은 것도 느낍니다. 그 지금 사실 학생인권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학생인권과 관련돼서는 이 지방의회나 지방정부 차원의 조례로 그나마 지난 2010년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이후에 한 13년 가까이 근근히 버텨왔는데 결국 이제 그 상위법이 없음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 조례가 다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직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20대 국회에서도 학생인권 법 발의는 됐었는데 이제 사실상 관철이 못 됐고 21대도 지금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도 학생인권법이라고 하는 게 현실화의 속도가 아직 못 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이 학생인권법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나름대로 책임감 느끼는 의원들이 생각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1대 국회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가 매번 지방 정권이나 지방 의회가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곤란함과 위기에 직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굉장히 발표자도 토론자도 발제자도 토론자도 많으신데 그만큼 이야기가 되게 풍부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그래도 서울 지역의 중고등학생이 테이프를 끊는 게 맞겠죠. 그래서 중학생을 먼저 모셨습니다. 우리 서울의 중학생 안병석님, 학생이 바라본 학생인권 지금부터 14분 드리겠습니다. 학생 인권이 뭘까에 대해서 좀 길게 고민을 해본 것 같은데요. 일단 봤을 때 학생 인권이 기본적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학생 인권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지켜졌으면 우리 지음이나 아스나로 같은 인권단체들도 없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제 사례를 좀 몇 개를 좀 갖고 와봤는데요. 일단은 작년에 제가 그 아는 선배한테 고백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 담임 선생님한테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담임 선생님이 그날 방과에 불러가지고 그 선배랑 대화한 내용을 보여달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싫다 했더니 그러면 어차피 부모님한테 여쭤보면 된다.
네가 말하는 거 집에 알 방법 다 있다라면서 1시간 30분 가량을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이런 교무실에 잡아두고 못 가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일주일 정도 반복되다가 담임 선생님이 이제 안 그러시긴 했는데, 근데 이때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이런 지음이나 다른 단체 등을 알았다면 조금 구제받을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이 알고 있긴 하나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도움받기는 솔직히 눈치 보이거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학생인권조례가 있어서 그나마 생긴 저희 학생인권교육센터 저기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결국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결국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일단 여기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되면 안 된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요즘 관심 가지고 좀 많이 활동하는 쪽이긴 한데, 여기 12페이지에 보시면은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보면은 당선증, 제일 크게 보면은 당선증 사진인데, 제가 진짜 작년부터 고민을 했던 건데, 우리 여기 계시는 강민정 국회의원처럼 국회의원이 만약에 투표로 당선을 되면은 당선증을 주잖아요. 학교에서는 전교 회장이든 반장이든 임명장을 주는 학교가 많더라고요. 저희 학교도 그랬고요. 관련해서 이게 왜 그건가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또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학생들이 제대로 된 그 주체적이게 생각해주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또 조사를 해봤더니 또 일부 학교에서는 당선증을 주긴 하나 임명장을 주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도 학생들을 제대로 인권적이게 생각해주지 않고 자주적이고 주체적이게 생각해주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인권조례에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막막해서 한숨이 좀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각 학교별로 교칙을 조사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칙을 없애고 그 수정할 방안을 교육청에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다른 사례로 일단 저는 전국에 있는 전국 학생협회라는 단체를 2022년에 알게 돼서 가입하였고, 현재 서울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월 26일 출범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도 맡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일단 태어나 처음으로 EBS 방송이라는 곳에 가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관련한 인터뷰도 해보고 여러 기자회견도 해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생각한 게, 학생 인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서울 학생인권조례, 그런 학생 인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밖에서 어른분들이 보시면은 잘 지켜지지 않는가라고 하시겠지만,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내면적으로 보면은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인권행동 아스나로랑 청소년 인권운동인데 지금에서 했던 2060인가 이 서명을 제가 또 학교에 대자보처럼 부착한 적도 있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대자보처럼 붙여놨습니다. 이걸 붙일 때는 솔직히 징계받을 각오하고 했는데 그나마 징계는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어떤 쌤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이런 거 백날 첫날 붙여봐야 솔직히 바뀌는 거 없다. 네가 진짜 이런 걸 하고 싶으면은 스카이, 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라고 하죠. 스카이를 나와서 투쟁을 해야 그래야지 사회에서 알아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카이 안 나와도 오히려 더 잘 싸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공대위에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 금천구에서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서명전을 하며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5월 7일 처음이긴 하였으나 전국학생협회 서울지부 주최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지키자는 뜻을 모아서 공식적으로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서울 시민 그리고 또 학생분들의 서명을 받는 서명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거 받을 수 있긴 한가 라는 고민을 솔직히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그 고민을 반박하기라도 하든 첫날에만 60명 정도가 서명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총 2번을 했는데 총 200 몇십 분 정도가 좀 참여해 주셔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그만할까 싶은데, 여기 14페이지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첫 번째 사진에 웃고 있는 이 약간 어려 보이는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으나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분이신데요. 네, 최근에 관심 있게 되셔서 저희랑 같이 활동을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이 초등학생 동료들 되게 죄송하고 미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3시간 왕복거리를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제대로 교통비 지원 같은 것도 못 해드리고, 또 어쩌면 학생 인권이라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걸 폐지하려고 하고 그런 움직임을 막자고 하는 건데 기본적인 걸 제대로 도움 주지도 못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만 계속 들고 있습니다, 요즘도. 서울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들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조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서울 학생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연대해 주시며 후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도 인권의 울타리 안으로 라는 제목으로 발제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한 학생이기에 앞서 한 국민으로서 또 한 인격체로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으로 인하여 그동안 진일보하였던 학생인권의 후퇴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이 문제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한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인권은 하늘 아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지위와 계급, 나이를 막론하고 인간으로서 당연히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부당한 이유로 인권을 제한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학생 인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데 암묵적으로 동의해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유교 사상에서 기인한 권위적 문화와 지나친 교육열이 그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유교 사상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에 복종하고 나이 어린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는 권위적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군사여권의 긴 독재 역시 이러한 권위적 문화를 키우는데 한 몫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탓에 그동안 학생은 무조건 어른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되라고 하며 이러한 통제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박탈하였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오직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머리를 기르고 옷을 자유롭게 입고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질서나 공공법리를 어지럽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이라는 이름으로 힘을 가진 강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어린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나친 교육열은 학생에게 자신을 위한 일이라며 정상적인 교육의 범주를 벗어난 비인간적인 학습량을 정당해 왔습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길러서도 안 되고 옷을 자유롭게 입어서도 안 되고 선생님이 함부로 대해도 참아야 하고 자신의 목소리나 개성을 표출해서도 안 된다고 학생들을 길들여 왔습니다. 결국 이러한 통제적인 교육들로 인하여 학생들의 개성과 인권은 부당하게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제한을 벗어내고 학생도 누구와 다르지 않게 인권을 존중받기 위하게 하기 위해서 2010년대부터 학생 인권 조례가 여러 지자체에서 실현되고 있고 제가 사는 서울에서도 2012년에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가 실행되면서 학생들이 비로소 부당한 제한 없이 더 나은 인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여러 지자체에서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사회 여론도 보다 학생 인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듯 보입니다. 이렇게 학생 인권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일어나는 이유는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교권 침해를 보자면 최근 42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전국 교원 6,7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의견은 23.6%에 불과하고 학교에서 교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69.7%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권 침해 상담 처리 현황에서 총 520건 중에 학생 관련은 64건으로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학생으로 교권 침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본다면 학생들이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학생 인권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단순히 학생의 인권이 늘어나면 교사의 인권이 줄어들고 교사의 인권이 늘어나면 학생 인권이 줄어든다는 인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기초합니다. 인권은 어느 하나가 늘어나면 어느 하나가 줄어든다는 이해관계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해 나가면서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권 침해 사례를 포함한 학습 분위기 저하와 혼동 등을 이유로 근거로 해서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한다는 주장보다 양쪽의 인권을 서로 존중한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공적 담론을 통해 학생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교사의 인권도 보장될 수 있는 바른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더욱 올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학생과 교사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다는 대표적 사례가 제가 다니고 있는 선사고등학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혁신학교로서 학생 인권 조례를 충실히 이행하는 학교입니다. 이러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 나가겠다는 의지는 저희 학교 교가의 교사에도 담겨 있습니다. 잠시 교가 일부분을 읽어드리자면 우리들의 뜻이 실현되는 곳, 교사와 학생의 벽을 허무는 곳, 서로의 인권과 개성이 존중되는 곳,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학교 생활을 통해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학생들의 교복, 화장, 두발 등을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는 자유롭게 자기를 꾸미는 학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사와 학생 간의 수평적 관계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이나 학교 생활에서 학생의 생각을 존중해 주시고 평소에도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려는 노력을 하시어 학생을 격의 없이 대해 주십니다. 또한 두발 지도나 복장 지도와 같이 학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사 학생 간의 불필요한 다툼이 없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간의 우호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적인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인격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저희 학교는 그러한 민주사회의 모습을 학교 안에서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희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생 자치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 전반에 학생 자치회가 교사, 학부모와 더불어 동등한 3주체의 하나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수동적으로 학부모나 교사의 결정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스스로 학교 문화와 학교 활동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여 학생들이 자존감을 갖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인권 존중을 받지 못하여 생기는 높은 청소년 자살률 같은 사회 문제들은 학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회를 개선해야만 해결할 수 있으며 행복한 청소년을 만들려면 청소년을 먼저 존중하고 인간답게 대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저는 저희 학교와 같이 학생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이러한 모습이 더 많은 학교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교육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국영수 사과를 주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을 민주사회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올바르게 양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 조례안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인권을 누리게 하고 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올바른 경험을 누적시키고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보다 발전시키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할 것이 아닌 오히려 그것을 법률로 보장해야 합니다. 학생 인권의 보장의 의지가 조례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학생 인권 보장이 불안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동안 학생에게 완전히 열려 있지 않았던 인권의 울타리를 열어 학생들도 그 인권의 울타리 안에서 누구와도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제 도약해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학생 자치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학생 대표로 처음 참여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학칙 조항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한 회의였는데요. 학생에 관련된 규정 사항은 선생님들께서 그냥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필요한 정해진 규칙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할 때 선생님들께서 계속해서 저희의 의견을 막 궁금하다고 하시고 지금 조항은 막 이러한데 이제 이거를 바꿀 때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지 하나하나 물어봐 주셨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혁신학교는 정말 우리의 이야기를 반영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학년이 되고 정규 회장 선거 준비를 하면서 어떠한 공약이 좋을지 되게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선생님께서 저에게 1학년 때 교복에 관한 규정을 바꿨지만 계속해서 교복을 안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교복 자율화를 공약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교복 자율화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본인이 입고 싶은 옷을 마음대로 입을 수 있고 선생님들께서는 아침마다 힘들게 학생들을 잡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여 공약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약을 지키기 위해 학칙 개정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개정 동의 여부 설문조사에서 76%의 응답률을 받고 이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생활 규정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이 예상되었지만 되게 고난이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올바른 복장과 아름다움 같은 추상적인 표현을 지적하시며 착용이 불가한 복장 범주를 정한 다음에 세부적인 조항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위원회에서는 세부적인 조항은 선생님들께서 학습 지도를 하실 때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반대하셨습니다. 진전이 없으니 저희는 학생들의 의견은 언제쯤 교복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건지 계속 물어봤고 이러다 교복 자율화는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초조해 갔습니다. 그래서 학생회 안에서 학생 인권에 관심이 많은 학생 2~3명을 뽑아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표본을 마련하였으며 추후 조정될 수 있게 한다는 조항을 제안하고 모든 주체의 지지를 받아 개정에 이르렀습니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활동할 때 쉬는 시간과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도 회의를 하러 가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부분도 있지만 선생님과 학생들은 모두 이해해 주시면서 개정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총 3회를 걸쳐 위원회 수많은 의견 수렴, 공청회, 학생회 등의 회의 등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개정을 바꾸기 위해 했던 많은 노력들이 헛되이 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한 만큼 편한 복장을 마음껏 입을 수 있게 되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뿌듯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편한 장소 제공을 위한 공간 혁신인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고 참여 수업 공간으로 활용되었던 공간이 있었습니다. 도서관과 감성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선배들이 직접 참여하여 저희가 필요한 공간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의견을 모아서 받아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을 만들 때 공간 혁신 사업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올해는 저보고 참여해보고 회의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볼지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때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는 공간도 필요하지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선배들에게 만들어주신 공간을 보았을 때 휴식을 위해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은 컸지만 학생들이 공간을 활용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또한 학교 행사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저희가 학생회에서 일을 하면서 체육대회나 체육대회 운동회나 축제를 할 때 저희의 의견을 물어보고 이제 체육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면서 어떤 경기에는 어떤 선생님이 관리하시고 하루 동안 일정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담당하고 조율을 맡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저희가 시키신 일들을 조금 맡은 일이라고 편하게 생각하라고 하시면서 최대한 맞춰주셔서 되게 감사했던
활동이었습니다. 또 반별로 반티를 맞춰서 입는데 학생들은 서로 반끼리 반티가 겹치지 않아야 한다면서 반장들끼리 모여 반티를 반장들끼리만 정하는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때 공평하게 제비뽑기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모두 제비뽑기에 찬성을 하고 싸움 만들 일 자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학생자치법정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선생님 중 한 분이 학생자치법정을 만들어서 학생 선도위원회에 가기 전 단계 하나를 더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학교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벌점이 많은 학생이 이 활동에 참여하면 본인이 왜 벌점을 받았는지 밝히고 상점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이었는데요. 그냥 법정과 다른 게 없이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으며 저는 여기서 판사로 활동에 임하였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학생에게 타당하게 벌점이 부과되었는지 판단하면서 저희 학교 규정이 잘 되어 있나 의심을 가지기도 하였지만 규정 자체를 모르는 학생들도 많았고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현재 충남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저는 폐지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권리가 있는 것이 당연하며 학생들은 인권을 보호해줄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학생 인권 조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이후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학교 생활 규정이 그나마 학교를 직접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정말 학생이 지킬 수 있도록 바뀌게 되었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며 창의적이고 중조적인 학습 생활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권리를 억압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행동입니다. 교복, 두발, 화장, 피어싱, 연애에 대한 자유가 생기며 학생들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게 하였고 학생들의 편의를 생각해준다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처벌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저는 숙제를 하지 않으면 회초리로 맞거나 숙제를 다 할 때까지 집에 안 보내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현재로는 법적 소송이 가능하며 사라지고 대중들의 인식 변화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꿈을 펼칠 수 있는 활동과 시간을 제공해주며 학생들의 생각에 제한을 두지 않는 많은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 자치 활동을 할 때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셨고 그로 인해 학생 인권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와 자신이 직접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우리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학생들을 위한 권리가 있는 것이 마땅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여 실천할 수 있는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혁신학교와 학생자치 활동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까지에서는 우리가 경험한 학교 이야기를 하며 대외적으로 교육 혁신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을 보호받는 학교 문화 속에서 살아온 저는 여러 사람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고 행정을 지금 배우고 있으며 대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인권을 소중히 하며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 인권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시민국가에서 현대 자본국가로 변모하면서 인권이라는 개념의 폭이 더 넓어졌고 정치 권력의 자의적 침해로부터의 자유에 더해서 사회 계급과 세력 간의 갈등에서의 자유와 안전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적 세력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세대도 그중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깊게 뿌리내린 이 한국 사회의 연령주의적인 문화를 한국 사회 특유의 경직된 사회제도나 학교 학력제도, 가족 구조가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면서 그러한 세력 간 갈등을 뒷받침하고 있고 또 이 사회 전반 특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교육제도 안에서 이 갈등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천시되는 우리 어린 계층에 대한 특정적이고 실질적인 보호 요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학생 인권이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에 더해서 교육에 관한 특수한 권리가 강조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필요성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학생의 발달 과정이 지위적으로 특수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대에 비해서도 특별히 더 이게 성장과 발전이 진행되는 단계로서 더욱더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데, 우리가 인권과 복지 하에서 교육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면 여기 아래에 헌법재판소의 의견에서도 보시듯이 헌법의 전제가 되는 인간상을 실현해서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단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법규범에서도 이러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다른 국제 규범과는 다르게 아동 인권에 관한 것은 항상 베스트 인트레스트, 그냥 이익이 아니라 최선으로 이것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많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교육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학교는 왜 갑니까? 배우러 가겠죠. 삶 전인적인 배움을 하러 가는데, 이러한 인권이나 학생 자율성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이런 배움이 전폭적으로 더 잘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실증 연구 자료고요. 특히 초등학생 정도 나이대에서 인권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의 그런 증진이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특히 이 사회에 녹아든 권위주의적인 문화 같은 것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공간으로서 상대적으로 권리 보호가 부족한 우리 학생들이 취약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현행 아동 청소년 관련법의 접근 수준은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우리들의 삶 전반을 포괄하기도 어렵고 이 법적 처분에만 그것이 결과가 맞춰져 있어서 아쉬운데, 학생 인권을 별도로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학생 인권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덜 익은 시민이니까 자유의 제약이 필요해서 또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약간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만, 저는 사실 이러한 자유, 보호, 인격 주체라는 개념이 오히려 학생 인권의 필요성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낸 자료를 보면은 아동 청소년도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의 주체고, 인격적인 제약보다는 욕구의 충족과 참여의 주체라는 측면이 오히려 더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고, 이 보호받는 것의 본질이 권리나 기본적 존엄의 침해가 합당하다는 것을 합리화하는 게 전혀 아니죠. 보호를 얘기하는 분들이 보통 부모의 양육권이나 교사의 교육권과 충돌하기 때문에 이 학생의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부모와 교사의 이익 실현보다는 학생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우리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체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권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보호의 이유로서 우리가 아직 사회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인간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실증 연구에 따르면 10대 중반 청소년기에 이 사회에서 필요한 도덕적 능력이 다 갖춰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세 번째는 인격 주체성입니다. 네. 내용이 긴데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그런 성질은 넘길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애초에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그 성질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연구에서도 학설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에서 강조하는 이런 개념들은 오히려 학생 인권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학생 청소년에 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90년도의 청소년 헌장에서 청소년을 단순히 새 시대의 주역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권리나 정치적 행동력을 미래로 이렇게 유예했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를 인격체로서 또 사회적 주체로서 인정하고, 가장 최근에 이 교육문화 권리 선언을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떤 순간에서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시민성을 가지고 같은 시민으로서 존중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제도가 발맞춰서 갔느냐 하면 저는 사실 좀 아쉽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키즈라이츠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적인 지수인데요. 여기에 환경 부분을 보면은 아동 참여에 관한 관점 존중, 아동 친화적 제도의 수준, 최선의 예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순위를 보겠습니다.
다른 분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본적 의식주의 충족이라던가 아니면 아동 학대로부터의 보호,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진 종합지수에서 한국은 상당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 친화적 제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성적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여기 보면은 뭐 모리타니나 뭐 쿠바 같은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보다도 제도적인 수준이 좀 상대적으로 아쉽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인권 보장장치 효능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인권 보장장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의 본 기능은 뭘까요? 지역 주민의 복리에 봉사하는 것인데, 이러한 자치법규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법규범상에 예를 들어서 뭐 아동 관련 법이라든가 청소년 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곳에 명시된 권리를 더욱 구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 행동 면에서의 기본권도 당연히 이제 보장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공연님 발제 내용이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더 나은 학습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사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불필요한 규제들이 마구 쌓여서 불안한 감시자와 피감시자 관계적인 측면이 좀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 학생 역시 사람, 동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음을 통해서 진정한 배움을 주는 이라는 교사의 본기능, 진정한 가르침을 받는 이라는 학생의 본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더욱 매력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러한 논리에 근거해서 호주 교육부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학생의 문제 행동이 감소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을 보였습니다. 특히 공감, 관용, 존중 의식을 증진함으로써 학교 전반적으로 이렇게 배려 문화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도 학부모도,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 청소년을 얘기할 때 따라붙는 별명은 대부분 미래 세대나 차세대라는 이름이 정말 많이 붙습니다. 예. 제가 뭐 여러 가지 활동할 때도 항상 저를 보면은 이렇게 훌륭한 미래 세대가 있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근데 저는 사실 미래 세대로만 호칭되는 게 좀 불편했습니다. 이 미래 세대, 차세대라는 호칭은 우리의 권리나 행동력을 미래로 다 미루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인 이해 관계자인 사안에도 사실 목소리를 계속 내지 못하고 사장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다원주의적인 민주주의에 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우리를 단순히 미래 세대, 차세대로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치 있는 시민으로서, 현재 세대로서 인정하고, 특히 이 교육기관 내에서 우리가 청소년기가 끝나면은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결과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 안에서 어떤 사회적 포용이 일어나는지, 지금 내가 학교에서 함께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어떤 포용이 일어나는지에 좀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인파워먼트 강화입니다. 이 인파워먼트는 정치적 행동력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다. 그래서 너네들은 권리를 얘기하기 전에 너 의무나 똑바로 지켜라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으로 좀 묻고 싶습니다. 권리 없이 의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의무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그냥 스스로가 알게 하면 되거든요. 이건 다른 누구도 강제로 이렇게 주입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렇다면 스스로 알 수 있는 그 장치는 무엇인가? 그냥 본인이 내 권리의 작용 현장에 많이 참여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떤 뭐 의제가 있다, 학원에서 논의해야 되는 의제가 있다, 학생이 이걸 내 것으로 인식하면 더 많은 목소리를 내게 되겠죠. 지역사회라고 다르지 않고 나아가 국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 수준에서 청소년의 인퍼머먼트를 증진해서 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는 시민다운 시민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불균형이 좀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권리의 선진국이나 아니면 교육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뭐 프랑스나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국가 수준에서 청소년의 인퍼머먼트를 강력하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반대 세력 측에서 주로 이제 미국의 뭐 교육부 사례를 들면서 청소년은 원래 이렇게 교육 정책 참여를 하면 안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데, 미국 전국을 살펴보면 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권리와 권리에 따르는 의무의 주체적 이해와 능동적 실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인파먼트를 강화를 해야 된다. 다음으로 학생인권 보장장치 구속력 강화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학생인권 조례가 사실 지역만의 법이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권고에 그치는 등 좀 아쉬운데 학생인권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이것의 구속력을 좀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즉시 분리라던가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조치들이 학생 인권과 관련된 제도로 이렇게 편입이 되어야 된다. 그냥 아동에 관한 이렇게 너무나도 폭넓은 제도에서. 마지막입니다. 학생인권 보장 및 사회적 지위 강화의 국가 사무화가 필요하다는 게 요지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교원 지휘법이 개정된 가장 큰 이유가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이 국가 사무임을 법원에서 확인받았기 때문인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원의 지위는 국가 사무인데 같은 교육 주체인 학생의 지위도 왜 국가적으로 통일적으로 또 강하게 보장되면 안 되느냐. 그래서 저는 학생인권 보장의 기초나 사회적 지위 강화의 원칙 같은 것들이 조례가 아니고 사실 국가 사무, 그러니까 법이나 아니면 적어도 전 정부적인 정책으로 이렇게 이관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조례에는 구체적인 행정 사무나 절차만을 명시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법 선진국들에서는 법을 통해서 이런 대원칙을 보장하고 있고 각 지역별로 절차만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어느새 마지막 경남 학생 인권조례 제정을 외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아팠습니다. 아프고 또 아팠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치기였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매개로 작은 변화가 생기고 내 주위 세상에서 우리들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뜨거운 생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10대의 마지막에 서 있고 10대의 마지막에 여기를 또 이렇게 용감하게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느낀 것은 교육이 결국 뜨거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모두가 그런 뜨거운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학교에 사랑하는 친구들의 진짜 교육을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끝으로 우리 모두가 사람다운 사람이 된 세상을 꿈꾸면서 부족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제 한국에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굉장히 지시받고 통제받는 대상으로 자리를 해왔고, 또 학교 규칙에 의해서든 또는 학교 규칙엔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나 관행에 의해서든 어떤 교사의 어떤 자의적 권력 행사에 의해서든 간에 이제 학생들의 인권이 굉장히 쉽게 침해당해 왔고요. 그래서 막 이런 어떤 청소년 인권 운동이 1990년대 민주화 이후에 대두하면서 뭐 두발복장 자유, 체벌 및 언어 폭력, 모욕적 대우 문제, 또 뭐 정규 수업 시간 외 보충 자율학습의 강요, 뭐 소집 검사 압수와 사생활의 자유, 뭐 학교 내 언론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뭐 학교나 교사에 의한 종교 강요 행위, 뭐 학생 자치 활동이나 참여권 등등 이런 걸 주요 의제로 삼아서 제기를 했고, 이제 이걸 어떤 사회 이슈로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회 이슈로는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써들썩하게 막 언론에서 다루긴 하지만 이게 어떤 전혀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정말 90년대 후반부터 거의 뭐 아까 전에 잠깐 말했듯이 거의 10년에 가까이 그런 시간 동안 해결이 되지 않아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이거를 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게 학생인권 조례라든지 학생인권 법 같은 법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처음에는 이게 법을 만드는 걸 생각을 한 건 아니었고요. 한 2000년 이때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요구 대상이 교육부였어요. 교육부에 뭐 어떤 두발 자유와 지침을 내려라, 공문을 내리든지 뭔가 방침을 확정해서 뭐 이렇게 하든지 이런 식의 요구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결국 학교는 공교육 기관이고, 그래서 이 공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굉장히 지침에 따라서 좌우돼서 운영이 되잖아요. 뭐 지금은 뭐 자치 강화 이런 게 많이 넓어졌지만 특히 20년 전에는 그런 게 훨씬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교육부에서 그냥 지침 하나를 내리면은 끝날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과 2005년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교육부는 두발 규정은 각 학교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고 학생들의 의견을 이제 수렴해서 자율적으로 정해라, 이런 식의 방침을 발표를 했고요. 사실 두발 자유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이제 교육부가 뭐 어떤 토론회 자리라든지 어떤 그런 곳에서 계속 이제 학생인권 보장에 교육부나 법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했을 때 반복해서 나온 답은 어떤 그건 학교 자율 사항이거나 아니면은 각
지자체라고 안 하죠. 각 교육청의 그런 지방 사무이지 뭐 교육부가 관여할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대답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결국은 좀 그 학생 인권이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그 의미와 완전히 위배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권은 결국 인간의 보편적인 기본적 권리이고 존엄의 문제고, 또 이제 정부나 법이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출발선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기업에서 노동자한테 일을 어떻게 시키든 임금을 어떻게 주든 기업 자유라고 하지 않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있듯이, 학교에서도 역시 그런 학생의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사안은 자율에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학교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에서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학생 인권을 별로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이제 침해되거나 제한돼도 되는 것으로 좀 경시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를 좀 교육부가 안 움직이니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루어진 게 이런 입법 운동으로서 이루어졌고요. 사실 처음에는 학생인권 조례보다도 이제 학생인권 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민주노동당 최순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그 학생인권 법안, 정확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서 논의가 됐었고요. 사실 그때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학생인권 법안을 놓고 공청회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그때 공청회 때도 역시 학생은 공청회에서 좀 부르질 않고, 제 기억에는 약간 교사단체들만 불러서 교육위 공청회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아까 잠깐 이런 토론회 자리에 학생분들이 많이 발제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상찬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국회 공청회 같은 자리도 만들어져서 좀 학생분들 의견이 많이 전달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네, 어쨌든 그 법안이 논의 끝에 대부분 구체적 내용이 좀 잘려나가고, 현재 18조의 4 학교 설립자 경영자 학교장이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좀 2008년에도 다시 이제 비슷한 법안을 재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었고요. 어쩌면 뭐 이 법 조항이 추가된 것이 학교 현장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학생인권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도 계속 여전히 저는 우리 사회에 합의되지 않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두발 복장에 대해서 이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에 과연 얼마나 동의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그 기준에, 예를 들면은 그런 것이 좀 의문스러운데, 이제 법이 그런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법에는 그런 학생인권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성이 전혀 없었고, 또 이제 학교나 교육 당국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어떤 절차를 둔다, 이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좀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건 이 조문이 있었기 때문에 좀 학생인권 조례가 이후에 다시 초중등교육법에서도 이렇게 학생인권 보장 의무가 있네, 그럼 조례도 만들어도 되지,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근거로 간접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은 간과할 수는 없고 어떤 일종의 성과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광주에서, 그리고 2008년에 경남에서 처음으로 제정운동이 추진이 됐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게 좀 가시권에 들어온 게 교육감 직선제 실시와 이제 소위 진보라 불리는 그런 교육감들의 출현에 힘입어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9년에는 이제 김상곤 교육감이 학생인권 조례 제정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처음으로 교육청에서 만든 조례안을 내놓았었고, 이제 결국 사실 이것도 굉장히 수월하게 통과된 게 아니라 처음 발의했을 때 통과가 되지 못했고요. 그러다 2010년 지방선거 때 이제 재선을 하고 나서야 다시 이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 다수 당이 되고서야 통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광주, 서울, 전북 총 4개 지역에서 제정이 됐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5번째, 6번째는 2020년, 21년이 돼서야 충남, 제주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뭐 주민 발의 얘기도 나왔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거를 까먹지 못하고 있는데 81,885명을 서명을 받았어야 됐고, 실제로 11만 명 정도 받아가지고 내서 통과가 됐었고요. 네, 지금 이제 폐지 주민 발언은 한 5만인가 6만 받았던데 약간 3만 정도는 앞서고 있지 않은가, 이런 그런 자찬을 좀 해보고요.
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서 사실 굉장히 아무 제재가 없던 학교의 이런 인권 침해에 대해 통제나 개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두발 규제나 체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2010년 이전에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는 막 거의 80% 90% 이상이 다 중고등학생이면 경험한다라고 응답을 했었는데, 2010년 이후에 굉장히 크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고요. 이게 꼭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두발 규제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앞머리는 눈썹, 뭐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게 이 정도가 굉장히 널널한 학교로 취급을 받았어요. 거의 한 반삭을 시키거나 뭐 머리 길이 3c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남학생은, 이런 학교들이 한 반수가 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적어도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도 이제 그냥 뭐 어느 정도는 이렇게 길이에 관해서는 크게 터치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뭐 최소한 앞머리, 눈썹 요 정도가 그냥 기본선 정도로 되든지 뭐 요 정도 변화는 있었다 보고요. 그게 이제 일종의 우리 사회의 좀 상식과 감각을 변화시킨 그런 예시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학생인권조례 그래서 시행 지역과 미시행 지역을 비교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연구이기는 한데, 좀 그 학생인권조례 4개 지역에서 시행되기 전과 시행된 후에 어떤 그 시대적 차이도 좀 크게 달라졌다는 거를 사실 이 사회를 살고 있는 그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이면 다 체감하고 있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인권 조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등법 개정이 2가지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주민 국회의원의 대표로 발의되어 있는 개정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가장 좀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건 학생인권 침해 금지 조항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학생인권 침해 행위들, 뭐 체벌이나 두발 규제나 뭐 어떤 소지품 압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뭐 또 스쿨미투가 제기한 성희롱, 성폭력 이런 문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이거는 금지되는 행위다라는 걸 명확히 함으로써 학생인권의 기준과 최소한의 선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다음으로 좀 인권을 침해하거나 하자가 있는 학교 규칙을 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현행법에서는 특히 이명박 정부 때 학교 자율화를 한다고 하면서 학교 규칙은 그냥 학교장이 결정한다는 식으로만 해놨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학교 규칙에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도 이거를 시정하게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좀 노동 그런 문제가 일어나도 고용노동부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기 때문에 좀 학교 규칙이 부당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교육부나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생 자치나 민주적 참여 보장 등의 조항들이 있고, 뭐 학교 운영위원회 학생 대표 참여라든지 또 학생회가 이런 자율적으로 이 학교 규칙에 관해 의견을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또 사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청의 학생인권 침해에 관해서 구제하고 또 학생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법에 박아놓는 것이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데 왜 법을 또 만드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지만, 사실 조례가 있는 지역이 전체 지자체에서 지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 굉장히 폐지 시도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게 사실 조례만으로는 분명히 지켜질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를 지난 10여 년간 저희가 봐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학생인권법도 필요하고, 또 이게 사실 지금 그 전라북도에서도 얼마 전에 학생인권 조례 중에서 이런 인권 개선이나 구제기구 등을 대폭 축소하거나 삭제하는 굉장히 개혁하는 안이 도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사실 전북 도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사실 민주당이 현재 국회 다수당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학생인권 관련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좀 제대로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정부와 국회의 이런 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